둘, 셋. 지금 테스트니까요. 라이브라서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한 거. 너무 지금 어느 저쪽으로 돌으셔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저기도 저기 세팅하고 있어요. 아니 아침에 염색이라도 하고 있고 뭐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발하고 염색하고. 이뻐요. 이쁘세요. 올라온다. 근데 너무 작다. 채팅 잠시만요. 제가 채팅을 좀 키워볼게요. 네 맞아요. 댓글창을 키우는 게 나아요. 네, 잘 보이니까. 이게 사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네. 아 그러네. 오케이. 좀 더 키울까요? 네, 더 키워요. 네. 아 됐어요. 네. 오 좋네. 네, 보이세요? 네, 네. 저거를 네. 흘러가다가 딱 멈추게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채널이 또 끊겼어요. 왜 끊겼을까요? 아, 지금 되는 거 다시 되죠? 설마 우리가 보여요? 아 지금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소리도 들려요? 네, 소리가 나요. 소리 저- 확인해 주세요. 소리. 그렇지. 저 댓글을 딱 중간에 고정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댓글 만약 예를 들어서 염색 안 했다는 얘기도 들렸나 봐. 이거 계속 흘러갈 거예요. 아, 딴 그래요? 데 아, 저기서. 그래요? 중지는 안 되고 저기 신준기 씨 이렇게 전화번호 드릴게요. 이상형이라고 해서. 그럼 이걸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빈강고 없는 붕어 아 이렇게 시작이에요? 아, 원래 라이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막 시작하면 아, 돼요? 네, 네. 아, 정규 방송처럼 멋있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혁신 라이브 이렇게 어영부영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TV에는 김남국이 없고 이재정 TV는 그래도 연결은 했습니다. 김영민 TV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TV 없는 현근택입니다. 저는 어쨌든 꼽살이 껴서 여기 이재정 TV, 김남국 TV, 김용민 TV 있는데 그 옆에 이제 현근택 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치 인사 제가 자주 내일 나가는 그 네네, 프로그램인데. 네네. 만세 이렇게 하면서 김남국 오를까요? 김남국 TV이긴 하지만 김남국 없습니다. 있는 사람 위주로 예뻐해 주시고요. 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아직도 식사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지는데요. 어제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함께 계셔서 사실은 3분의 1만큼의 책임감을 느꼈는데, 오늘은 둘밖에 없어서 더 무거워지는데요. 리드해 주실 거죠? 제가 리드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저 옆에서 댓글 소개하는 보조 역할로.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의 대한민국이지만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집권 여당의 행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것이 아쉽다라는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함께 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누셨지만 사실은 전당대회가 축제처럼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논란도 있고 때로는 그리고 첨예하게 토론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2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2년을 만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럴 수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음성 받았지만 자가격리 되면서 네. 지금 이제 모든 일정이 어찌 보면 이제 취소될 상황이에요. 지금 토론회도 취소되고 있고 지금 아마 29일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31일 날까지가 네.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다 보니까 네. 29일 날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이대로 그냥 해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당원들의 관심 아니면 토론회 아니면 이런 게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방송 토론회도 안 이루어지고 경기 그다음에 인천 서울도 취소되고 29일 날도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 저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밀접 접촉자였기 때문에 음성이셨더라도 2주간 격리 받을 것을 권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실 오늘 저녁으로 예정돼 있었죠. 100분 토론에서 새 후보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었고 다른 두 후보님도 준비를 다 마무리하셨는데 진행이 어렵게 됐어요. 두 후보님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 음성으로라도 출연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TV 토론 장면에서는 흔치 않은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많지 않아요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언택트 하면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셨는데 그나마 있는 방송의 기회마저 가질 수 없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은 당원들의 축제고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어지고 어떤 당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결정되면서 그분들이 또 리더십을 갖고 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런 이제 저희들이 TV에서 이거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뭐 저희들이 주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뭔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맞습니다.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어떤 방법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현숙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현근택 네. 변호사님 이야기하시면 제주도도 많이 덥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예, 알고 제가 계시나 지금 여기 했었습니다. 보신 대로 보니까 이제 정치인사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뭐 이준석, 김태현 이런 데는 네. 왜 이렇게 세게 못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원래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막 센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발언을 잘 못 이렇게 그래서 성격적인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이거 막 이렇게 세게 지르고 나면 조금 불편해요, 막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격적인 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뭐 그게 미치는 면도 있지만 본인 제 어떤 스타일도 좀 있는 거라서. 저도 아침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방송도 많이 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또 요구도 다양하기도 하고 이재정처럼 때로는 또 이제 예각을 비추는데 능한 사이다, 케이스가 있고 또 우리 현근택 대변인처럼 사실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또 보여주면서 국민께 어필하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러 공보 라인 비단 대변인이 아닐지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제주도 얘기 되게 많이 계십니다. 나와요. 제주도 연동에 저 고등학교 다녔고요. 현실들 많죠. 네네. 오늘 조촐하게 두 명이서 시작하지만 잠시 후에 깜짝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연이어지는 방송에 출연할 여러 멤버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한 번도 최혜영 의원님 안 나오셨죠? 네, 최혜영 의원님도 곧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어제 함께 하셨던 장경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김남국 TV의 김남국이 없다. 김남국 의원님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분들 매일 만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꼭 최고위원 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못 받아 제가 결과를 못 낸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직책, 이 배지의 무게만 하더라도 너무나 무겁고 할 일이 많은 이재정입니다. 늦추지 않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당대회 상황이 여러모로 힘들어졌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소통을 멈추지 않는 저희 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참여 안 하셨던 분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 한번 주세요. 혁신 라이브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됐나요? 일단은 이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 어쨌든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처럼 아니면 당원들의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당에 하고 싶은 당원들이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반영해줘라 이렇게 바꿔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창구가 돼야 되는데 보통 전당대회 가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듣거든요. 직접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라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어제도 사실은 댓글을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못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시스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잘 보이게 만들어서 오늘은 가능한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하냐 방송할 때 그러는데 댓글을 실은 읽고 있었는데요. 또 어느 순간 방송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댓글을 소개를 못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댓글 소개도 안 해주면 이제 청취하는 여러분들 힘 빠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저희 앞에 이 고급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던 TV인데 TV가 갑자기 유튜브 창으로 바뀌었네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지금 애써주고 계시는 감독님이 따로 계십니다. 저희 보좌진이 아니시고요. 별도로
저희가 모신 분입니다. 제작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분인데 이분 잠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아니 이분이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사 했는데 안 띄워주시고 본인도 출연을 안 하시겠다면 제가 이분 페이스북을 봤죠. 자, 그거 보신 거구나. 자,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우리 이호 교수님이시고요. 네, 함께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교가 되주십니다. PD, 작가, 기술까지 도맡아주고 계시고요. 바로 옆에 계신데 실물이 훨씬 멋있는데 용기를 못 내주고 계십니다. 이분 교수님이시고 또 지금 여기서 작가, 감독, 디렉터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 페이스북상으로는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이거 보고 계시길래 어디 연예인 어떤 감독님이시지? 원래 연예인 사진 잘 띄워놓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사진 그러니까 감독님이나 이거 연예인인데 잘 모르시는 얼굴인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아브라카타브라를 전공하셨답니다. 예,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의 소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어제부터 고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잘 알차게 꾸려갈 건지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남국TV에 김남국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당원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는 모든 후보가 하고 정말 최고위원 후보든 당대표 후보 모두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전당대회에 즈음한 고민들이 적다. 그리고 또 네, 전당대회에는 이재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당원들의 열망을 여러 경로로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적 변환, 특히 지금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당원대, 대의원의 각각의 비중이 1대 60 가까이 되는 이런 편차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당원 게시판이 보다 폭넓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때로는 너무 날이선 비판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제어할 수 있는 나름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고 그런 것들 역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기해서 저희가 결과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결국은 아마 최근에 이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 나가신 후보들한테도 당의 위기 아니냐. 일단 위기냐 아니냐 그 대회에서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 당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 얘기를 아마 저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 얘기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위기인가? 자, 단답형으로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기 국면은 보인다라고 봐요. 결국은 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어쨌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통합당과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위기 국면에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보통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뭐 그동안에 가져왔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21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됐는데 이거를 확 바꿔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는 뭐 계획된 건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 계획대로 해나가야 된다. 네. 프로미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지율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예, 앞섰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잠깐의 반등이 있고요. 위기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일꾼들은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 여하가 특정 액션이 부족했나라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때로는 이 사회에서 시끌시끌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논의를 충분히 때로는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위한 전제거든요. 그런 공방들을 잘 조율해서 정치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지지율,
저희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지지율에 일일비하면서 정책을 수정하는 그와 같은 가벼운 모습보다는 묵직하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비전에 대한 점검 찬찬히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나가시는 방송에서도 늘 그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많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21대 들어올 때도 그때 어떤 실패 경험을 잊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뭐 국가보안법을 전부 개폐할 거냐, 부분 개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네. 됐었잖아요. 사학법이라든지 뭐 방송법도 있었지만 저는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그래도 좀 개정했으면 네. 좀 나아졌을 텐데 그 논란이 원칙론적인 그렇죠. 전당 원칙 개정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논란인데, 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21대 들어와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혁 방향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우선순위 법들이 있을 텐데 큰 틀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사실은 언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언론 개혁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런 거는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줄 거라고 봐요. 요즘 조국 전 장관 이제 개인 혼자서 이제 손해배상하고 막 고발하고 있지만 그때 뭐 수십만 건의 언론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틀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학법 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학 저항이 부분도, 상당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학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후퇴되고 나서 안 나갔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관선이사 파견하면 거의 기존에 있던 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해결이 거의 안 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국가보안법까지 갈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동산 이런 거는 뭐 이게 민생적인 문제지만 개혁 입법 과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21대에서 할 거는 정말 많다라고 네. 봅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또 그렇죠. 뭐 민생개혁, 각 부분별 개혁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죠. 권력기관 개혁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 양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생존, 민생과 맞닿아 있는 한 축이 또 권력기관 개혁이기도 하다는 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취사 선택해서 하나를 배제하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지금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개혁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저는 그 강하게라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여건이 좋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론에 이런저런 공방이 있을 때라도 또 반대 취지의 의견이 더 높아지면 관련해서 경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그런 공방이 사회 안에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가기도 하고 필요한 지점을 돌lok해서 더 보충을 해가기도 하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뚝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네. 공수처도 당장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 다 아시다시피 뭐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저는 물론 뭐 검경 수사권 할 때 이제 많이 하셨지만 이제 사실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검찰의 결국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돼요. 사실 이게 안 되면 저는 모든 개혁 작업들이 다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참여정부 때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다 후퇴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권력을 가진 거를 절대로 먼저 내놓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어떤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론에 아니면 지지율의 추세에서 주저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아마 지금 아주 그런 면에서도 저는 위기라고 봐요. 앞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많은 당원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어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가 가졌던 목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밀고 가라. 나는 그런 의지들이 아마 많이
많은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댓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서 많이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음악으로 힐링하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실은 저희 유튜브 방송을 함께하는 저희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틀을 빌어서 정치 버스킹을 하려는 계획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여러 수해 상황에 맞물려서 여러분들을 그 방식으로 뵙는 것도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정치 버스킹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혹시 계속 하실 계획 있을까요? 이 방송에 어떨까요? 전에 보려주면은 방송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정치 버스킹 원래 준비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간극 두면서 네네네. 노래 제가 몸치인데 어떡하죠? 정치 버스킹 노래를 하라 그랬나요 누가? 몸치인데 몸치. 아니 저희는 다룰 수 있는 악기도 없어서 저희가 갖고 나간다면 우리 트라이앵글 들고 가요. 노래도 트라이앵글. 잘하시고 이제 좀 잘 치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완전 트라이앵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음악이기도 하지만 정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정치 버스킹을 준비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라도 또 전당대회가 마친 이후라도 그렇게 시민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기회도 또 갖겠습니다. 좋은 얘기 있나요? 강연님이 국민만 믿고 밀고 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국민만 네. 믿고 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비단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또 조국 장관님 즈음에서 여러 가지 공방안에 있었지만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을 것 같나요? 소방관 눈물 닦아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만큼이나 첨예했었어요. 그건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존의 소방조직은 전문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권력 밑에 부속돼 있었어요. 본인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소방관 줄지어 가는 거 보셨죠? 그런 조직의 시스템을 갖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국정과제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치권에서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만들어준 게 국민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때 사실은 방송에 나가보면 질문이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였냐면 경찰은 자치와 분권화 하는데 왜 소방은 국가직화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 이재정 의원님이 계속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조금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알죠. 어쨌든 소방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일적이지 네.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우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비도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경찰은 자치화하는데 왜 소방 국가화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방송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의 본질은 나의 내일과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국민 삶에 맞추어서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또 복합적 재난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 예전에 단층 또는 많아봤자 4층 건물에 불 끄던 것이 전부였던 소방 서비스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던 거죠. 그 현대에 들어간 이런 복합 재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소방 서비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는 국가 서비스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지방자치에 대한 해명이었고요. 이런 것들 의원님께서 저도 기억나요. 소방관 저기 있더라고요. 네. 있고 나서 어쨌든 이재정 의원님이 제가 보기 20대에서 소방직 국가직화 끝까지 밀고 와서 하신 게 저는 아주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재정이 한 거냐고요? 아니요. 국민한테 일러서 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제 네.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설득했으면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당 의원 설득하기도 힘들었어요.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기도 했지만 거기에 힘을 얹어주신 건 국민이었고요. 제가 20대 국회에 2번의 국민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숫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 그리고 또 정의당, 기타 정당을 포함해서는 사실은 정치공학으로는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국민의 여론이 국회를 움직인 거고요. 바로 소방관 국가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난관이 많았는데 국민의 여론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개혁 과제에서도 국민만 믿으라는 얘기가 빤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실제 국민을 등지고 국민을 뒷배에 두고 일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기 좋은 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위기인가? 이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저 말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위기는 기회라는 게 이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1대 국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줬는데 과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가거나 이때에 나왔으면 굉장히 문제예요. 더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초반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개혁 순서라든지 아니면 순위라든지 뭘 해야 될지 아마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매도 일찍 맞는다 그랬다고 좋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이재정 의원처럼 이 하나의 뭔가를 가지고서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당 의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한 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뭐 소위원회에서 대의원에서 아니면 언론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루는 거라서 저는 뭐 예전에 우리 당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입법 과제들을 한 의원님씩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하시라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뭐 다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놀란 거는요. 국회의원 일하라 하는데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열심히 일해요.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국회에 와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는 결과 책임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선의를 국민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정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여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잘해야 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방금 아주 훌륭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정 후원에. 누가 올린 거예요? 농협 3010111 아이고 확인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자진 아니죠? 모자진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거야. 아닌 걸로. 올리셨어요? 이재정 의원님이 열일하시는 감독님이 올리셨대요. 아이 참.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당의 위기냐 물론 그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물론 정책적으로나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시지만 저는 뭐 우리 당 21대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저는 오히려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많아서 과연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아까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정기국회 때 물론 국정감사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법을 만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꿔나가는 건데 아무튼 저는 21대 이 정기국회가 굉장히 기대돼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곧 시작되는. 정말 다행인 거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뭐 야당하고도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 아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다 진짜 하나씩만 통과시켜도 170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이재정 의원님은 어떤 법 제일 염두에 두고 있어요? 1번으로. 1번 법 이렇게 물으면 저는 네. 가장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1호 법안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렇죠. 이제 한 10개도 괜찮아요. 예,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외통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저희가 완성하지 못했던 판문점 선언 등의 네. 국회를 통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로 만드는 것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있고요. 그게 제 법안이건 아니건 간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결의안도 미국에서는 여야 합의해서 통과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발목 잡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이걸 외통위 가셨구나. 네, 외통위에 몇 안 되는 젊은 의원인데요. 거의 막내 같은데요. 아니, 제가 한 4선 정도 돼야 뭐 간사하고 그런다던데. 외통위가 외통위는? 보통 네. 이제 큰 비전을 그리시는 그렇죠. 대선 후보급이 그렇죠. 가시고 제가 제 혹시 자리가 대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제 자리가 좌이인영 우회철이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과 전해철 의원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낙연 의원님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이재정 의원은 큰 뉴스로는 회자되지 못하더라도 정말 작은 시스템이라도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서 외통위 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저는 그런 정말 일하는 큰 정치. 외통위, 큰 일하는 정치. 외통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제가 꼼꼼히 따져서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대통령만 외교하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잖아요. 정말 대통령밖에 안 보여요. 통일, 외교 다 그쵸, 대통령님만 그쵸.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국회가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국민이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외교의 틀 안에서 학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경제인분들도 국민들도 시민사회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공식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외교부가 해야 될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외통에 가셨으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이제 한미 워킹그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인영 장관님도 만나시고 이랬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쨌든 외통위에서 또 그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을지. 네, 워킹그룹을 만들 때부터 워킹그룹이 통제의 어떤 창구가 그렇죠,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사전보고 방식으로 미국이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예측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렇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처럼 이제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장관님들은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을 더 이제 활용을 하면서 부정적인 문을 거세가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또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합니다. 워킹그룹이 제재를 위한 사전 보고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에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우리 수장님들, 특히 이제 새로 부임되신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이 강단 있게 끊어나가 주시고 요구할 것 요구하면서 또 협조도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 부처 주체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것도 소통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이재정 굉장히 집요해요. 어느 위원회에 가든 간에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영어를 잘하시네.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재정이 외교에 능하다. 그러면 4대 이제 어쨌든 뭐 4대 강국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일본,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주요 우리나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네.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자고. 그중에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를 네. 뭐 언론을 통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 하원에서 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방수법법 부수 조항이 통과됐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재정 의원도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의원님들이든 중국하고 교류에서도 국회 출장비를 쓰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세미나에 발제도 하는 등 방식으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는데 문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정이 어학에 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이거 수다쟁이라네. 말을 좀 줄여야겠네. 하시는 말씀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성격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외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제 역할을 다해보려고 하고요. 저보고 얘기 좀 들으래. 아니요. 계속 경청해 주셨어요. 제가 실은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해서요. 실은 이제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포스트 하나가 이제 그 SNS에 떠돌았었고 관련해서 독수리 5형제 이제 만화 그림이 있는 그런 포스트였는데요. 그거 가지고 불매운동가 대치시키면서 이제 입장이 달라지고 이랬던 얘기들을 막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말씀조차도 취재하지 않으시고 기사 보도를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거론된 모든 의원님실 어디에서도 만든 적이 없는 홍보물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지자분께서 아마 선의로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활용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홍보가 안 된 내용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언론이 소위 말하는 우리 불매운동, 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불매운동 그 메시지 자체가 그 메시지 자체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려 그것을 어떤 곳에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만든 것이라면 저는 그게 일본 캐릭터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공식적인 어떤 단위에서는 쓸 수 있는, 마구 써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요. 저희 당 또는 각 의원실에서 만들어 배포한 홍보자료가 아니고 어떤 경로로 구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 역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작 주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함께 하셨던 그 불매운동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좀 혼동되지 않도록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남국 얘기 계속 나오네요. 네, 김남국 TV에는 김남국 없습니다. 네. 야, 느닷없이 박주민 TV 너 의원님 어땠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여기는 TV 이재정 TV, 김남국 네. TV, 김용민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TV는 없는데? 박주민, 저기 그냥 쓰신 거구나. 의원님이 아닌데요? 들어오셨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주민 맞는 TV. 것 같은데? 박주민 TV 관계자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 못지않게 우리 후보자님 중에서 민주당 혁신과 개혁에 또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니까 이 방송 핫하네요. 그러게요. 예. 아니, 직접 들어오신 건 아니죠?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뭐 굳이 그걸 또 직접 오셨을 수도 있고 또 그 총체의 의사가 또 댓글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혁신 라이브가 핫하다는 것, 지금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 우리 김부겸 후보님이나 이낙연 후보님은 혹시 이낙연 후보님 지금 격리 중에 혹시 심심하시면 오셔가지고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이빨보다 더한 것으로 소통을 가열차게 할 겁니다. 이번 선거가 그랬어요. 총선이 어떻게 보면은 명함도 못 나누고 국민과의 그렇죠. 소통 이제 그러네요. 끝난 맞아요. 거 아닌가요? 했던 바로 그 선거에서 되려 정치 개혁들이 일어난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너무 당연했던 명함 주고, 사실 명함 주다 보면 아이 컨택도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언컨택트지만 정작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노력했던 선거였습니다. 어떤 장애도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소통과 연대 의지만큼은 방해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근데 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사실 이게 학자들은 내년, 빌 게이츠가 그랬죠. 내년 가을에 끝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도 장담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 백신이라든지 이게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설령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또 다른 변종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전처럼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TV 아주 좋다고 봅니다.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네. 소통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최승철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현지 중국에 업무차 와 있는 출장자인데 네. 장기 출장 왔다가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항공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고요. 대기줄 너무 길어서 예약조차 아이고. 어려워서 업무를 떠나서 이제 한국 귀국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여건들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갑갑한 마음이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네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특별 전세기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네, 교민회라든지 교민들 그렇죠. 모시고 숫자가 어느 정도 왔었는데. 되면 이거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시 또 2차 대유행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수송 대책이라든지 네. 이거를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아마 지금도 아마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하고 소통하고 있겠지만. 예, 저 역시 또 소관 상임이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다수가 아니다라는 상황 때문에 외면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 한 분의 국민의 삶도 우리의 일입니다. 저 한 명이 붙어서라도 반드시 함께 손맞잡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방금 올려주신 내용도 제가 바로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꼼꼼하게 지적 하나 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TV가 아니라 TV 김용민이라고. 왜냐면 김용민 TV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김용민 의원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김용민 2라고 할지 아니면 작은 김용민을 할지 하다가 결국은 TV 김용민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팬이거나 아니면 김용민 의원실에서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한때 의뢰인이시기도 했던 이 김용민 씨가 김용민 TV를 선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은 TV 김용민으로 김용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안 되네? 예, 요걸 저희가 잘못 적었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V라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TV는 일방적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한 또는 지금 현재 다양한 플랫폼들은 쌍방향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 있고 스스로 이제 매를 맞아야 할 때는 매를 맞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통로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소통에 더 열의를 저 가지시는 부분은 것 어때요? 같은데요. 지금 계속 이 뒷광고가 많이 문제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댓글에도 굉장히 보면 저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네. 변호사님.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건 결국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어쨌든 돈을 받아서 광고를 한다라는 게 사실 간접 광고가 문제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저거를 제가 보기엔 공정위 같은 데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저걸 안 했을 때는 제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처벌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계속 논란이 네, 되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가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 네.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좀 난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지점들이 또 있어요. 특히 유튜브가 구글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상 형식적인 사무만 보다 보니까 책임 소재는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좀 비교가 필요했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유럽에서는 합니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특히 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과징금도 매기고 이래서 저는 뭐 방법은 사실은 이제 본사는 있지만 한국에도 결국은 지점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광고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는 이제 어쨌든 플랫폼만 깔아주는 거고 그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들의 수익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광고를 했을 때 제재하는 문제는 그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뭐 유튜브를 제재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들을 제가 보기에 대상으로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법률에는 빤한 방식의 대안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저희는 이제 떠올리고 법률가들도 그렇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법률가들은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또 생기는 허점들은 없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놓칠 수 없는 댓글이 있네요. 김원중님, 일 잘하시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너무 이쁘시네요. 저는 그 위에 게 눈이 들어왔는데 가짜뉴스 박멸하는 거 꼭 만들어주세요 이런데 가짜뉴스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죠. 그 징벌적 배상하는 게 지금 법안에 올라와 있죠. 법안을 이제 제안을 하신 분은 있고요. 네, 이제 네. 21대 국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근데 법안이 제출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안을 올릴 때는 사실상 국회법이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각 소위에서 교섭단체, 합의. 교섭단체의 간사 간에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야 의제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국민들이 절박하게 논의해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국회 회의석상에 올리는 것조차도 다른 어떤 특정 당이 반대를 하면 못 올리는 구조가 그렇죠. 된 거죠. 20대 민식이법 할 때도 그런 게 많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법은 그렇게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과하게 해석하는 국회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정치력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정말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법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더 구체적 해석을 통한 입법안을 마련을 해서라도 좀 이런 비효율적 시스템은 좀 없앴으면 제가 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 싶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명예훼손, 뭐 언론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형사처벌까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한번 잘못 보도하면 거의 신문사분 다 줄 정도 되잖아요. 네네. 몇백억씩 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경우가 아마 아시겠지만 1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김광석 사건에서. 그렇게 사실은 큰 부담이 없잖아요. 해봐야 네.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크게 사실은 부담을 안 가져요. 언론들이 막 쓰죠. 막 쓰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형사 고발도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뭐 1억, 3억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아마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결국은 내가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 언론들이 취재를 잘못해서 보도를 잘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걸 만들어진 계기라서 저는 아마 이번에 조국 장관이 잘 되고 또 지금 말씀처럼 근데 그 좀 작아요. 제가 보기엔 뭐 3배, 5배 이 정도 사이죠. 한 10배, 뭐 100배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이 돼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사전 행정 규제가 발달돼 있는 나라가 달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사후적인 어떤 민사적 책임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행정적 규제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해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봐, 저 나라에도 안 하고 있는 제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제도 어느 한 군데에서는 거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서 동떨어져 있어요. 언론사 대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 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굉장히 경미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진일보된 제도가 사실 그 기자와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언론사 자체가 그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상 본인이 누리고 있는 그 영향력도 크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확산되는 정보에 의해서 피해 입는 정도에 따라서 언론사가 휘청일 만큼의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은 뉴스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사전적으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도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 사이 논란도 많고 법률가에도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근데 민사 책임도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형사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민사 책임을 무겁게 지울수록 저는 아마 형사 문제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민사 해도 거의 솜방망이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댓글에도 보면 100배, 200배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공정거래 이런 데서도 이제 징벌적 손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몇 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라 네. 그래도 저는 이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에 네, 이제 시작은 이렇게 맞습니다.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재판도 그렇고 있지만 이 리딩 케이스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번에 좀 큰 역할을 아마 좀 하시면 네. 법안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법제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 기억하시죠?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허필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하느냐? 시쳇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대한민국 법률이 호구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할 때는 사전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비용보다 시스템을 들이는 비용보다는 사후에 문제를 냈을 때 보상을 하고 법률 비용을 쓰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훨씬 더 싸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끔 법이 호구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도 써지고 있는데요. 이제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결국은 어떤 판사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판사는 인정을 안 해줬지만 근데 충분히 예상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100명 참가한다. 4-5시간 만에 끝난다. 1m씩 거리 둘 거다. 네. 서류 냈겠죠, 당연히. 우리 그렇게 할 거다.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판사는 그냥 판결만 쓰고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허가해줬는데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사후적인 결과가 너무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치료비 몇백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네. 소식을 따지면 몇 조의 손해가 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판사는 이게 책임 없느냐.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한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 판사 판결이 어쨌든 불구지수나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논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토론이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 사실은 그런 부분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소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 나름의 변호사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요.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들에서도 유사한 케이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소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그런 시위조차도 허용되지 않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심하게 해요. 그렇죠. 행정기관부터가 그렇죠. 예측을 심하게 해서 흡사 관련된 단체 주최 행사에서 그 단체가 주도하지 않은 위법적 상황까지도 책임을 물려서 그렇죠. 집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정말 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반복되는 이전 상황에 미루어 반복되는 예측되는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 판단하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민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사실은 안전입니다. 이제 전화 연결. 예. 그래도 한 말씀 하신다고 아니, 감독이 아니, 큐한다고 또 바로 또 말을 끊어요. 아니, 그게는 아닌데요. 네. 사실 이제 사법개혁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제 검찰개혁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 행정처라든지 아니면 뭐 법관의 제명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사실 21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전당대회에 있어서 이거 뭐 시사 팟캐스트처럼 진행을 하냐, 시사 유튜브처럼 진행을 하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야기하는 이 이슈들조차도 후순위로 밀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취사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국민이 요구하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이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이만큼 길어졌는데요. 깜짝 전화 연결. 네. 예. 그리고 준비. 김용민, TV 김용민, 그죠? TV 김용민의 김용민. 김용민 할 거예요? 아니, 잘 몰라요. 김남국 하고 싶었는데 김남국, 그러면 누구예요? 김용민 해야겠다. 제 전화로 하나요? 전화번호가 있나? 그분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화상으로 하실 겁니까 혹시? 그분이 지금 화장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요? 음성으로만 통화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김용민 의원님 지금 화장 안 돼 계신 거죠? 그럼 음성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방송 나올 때 화장하고 나오신 거구나. 김용민 TV 나올 때는. 실은 저희 기술적인 여보세요? 체계가 네. 조금 더 하고 있어요. 무음이에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지? 네. 소리가 왜 안 나지? 나온대요. 여보세요? 이제 나오나요? 소리 들려요. 들려요. 들리십니까? 네, 이제 들려요. 아. 네, 김영민 의원님 연결 아이고, 네. 되셨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또 방송 출연 관련해서 동선이 겹치면서 검사까지 받으셨고요. 검사는 다행스럽게 네. 많이 걱정했지만 음성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이제 다른 네, 지점을 해주고 계시죠?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보건당국에서는 제가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 앞에서 그 방송하셨던 이낙연 의원님이 지금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괜히 또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2, 3일, 최소 2, 3일은 더 그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여기도 사실은 스튜디오 나오셔서 직접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나오시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자가격리 중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 찾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네. 너무 가까이서 울렸구나. 예, 모든 게 아직 미숙한 방송 진행자 이재정입니다. 예, 최소한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음성 정도로만 협조하시는 이런 분들은 구분을 좀 해서 혹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사진은 굉장히 추한 어글리한 사진으로 올리든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멋진 사진을 올려주셨습니까, 감독님? 참 이렇게 또 차별을 하시는군요. 네, 우리 김용민 의원님도 사실 민주당 혁신을 위한 전당대회 문제 굉장히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 오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당초의 비긴 어게인 정치 버스킹에서 이분은 아마 탬버린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탬버린밖에 없다. 예,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트라이앵글 하나 줬어요. 예, 그랬는데 시기가 맞아지면 여러분께 정치 버스킹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뵐 건데요. 전당대회와 관련한 김용민 의원님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위기이냐 아니냐의 논란들이 많이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의미의 위기냐면, 그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 등락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 낮아서 위기가 아니라 지지율이 낮아지는 게 두려워서 일을 못한다는 게 저는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렇게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이런 그 경고음들이 들려온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저는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176석을 받은 의미를 생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은 다시는 이런 176석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대로 개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들이 당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들었나 봐요? 앞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하시네. 우리 따라서 하는 네. 거예요? 우리 따라하지 이게 마시고 안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하시네. 그럼 다른 얘기를 해야 네. 되는군요. 아니, 김용민 의원님도, 국회의원으로 우리 민주당의 일꾼이 되기 전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렇죠. 누구보다 그렇죠.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이야기, 당장 국민이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 또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끄러운 분들도 있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에 지지율을 핑계로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게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얘기가 사실은 전당대회에서도 나왔어야죠.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와야죠.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좀 아니,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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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들이 전당대회에도 나와야 되고, 저도 이게 소통을 해보면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나 루트들은 있거든요. 그런 대화의 어떤 장들이 많이 안 만들어져 있다. 저도 물론 같이 반성을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꼭 해내야 될 개혁 방향은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설득당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화의 장들이 많이 부족해 있다라는 게 또 한편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네. 김용민 의원 지역구에 플랜카드 요즘 자주 붙이시죠? 그래서 플랜카드를 잘 보고 있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하신 얘기 중에 제가 또 잠시 잊고 있다가 또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우리가 설득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설득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소통의 기회가 그렇게 간절한 기회였던 거죠. 민주당이라고 해서 모든 당대표 후보와 모든 최고위원 후보가 다 완결적이지 않잖아요. 당원들의 목소리, 또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민주당의 방향을, 그분들도 본인을 내비치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설득돼서 그 과정에서 또 단련되는 시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건 아쉽고, 그러기 위해서 귀를 더 열어야 되는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님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사실 우리도 김용민 TV라고 떠나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와, 이 TV 김용민인데 왜 김용민 TV냐. 이유는 충분히 다 알겠는데, 어쨌든 본인 입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보는 분들 위해서. 네, TV 김용민이 맞습니다. 제가 김용민 TV가 워낙 유명한 게 있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찐용민으로 했다가, 무슨 용민이요? 찐. 찐용민. 그러면 그 김용민은 가짜 용민인 거예요? 저는 그런 뉘앙스를 심하는 담았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찐용민으로 했는데, 그러면 검색이 더 안 된다. 그래서
TV 김용민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잘안 되네요. 효과가 없어요? 네, 네, 네. 예, 저희도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김용민 TV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 TV 김용민입니다. 함께 구독해 주시고요. 김남국 TV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는 하는데요. 네네. 여기 이재정 TV까지. 네, 구독하기. 많은 소통의 컨텐츠로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만 만들어 놓고 소통에 조금 게을렀었는데요.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시민과 그리고 또 우리 지지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고 있는 지금입니다. 김용민 우리 변호사님 의원님. 의원님 아직도 저한테는 김용민 변호사로 돼 있어요. 김용민 변호사. 네, 우리 김용민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님 그리고 또 최고위원 후보님들 많으신데요. 혹시 당부나 부탁의 말씀, 당원으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 표 가지고 계신 우리 의원의 네. 입장으로서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시고 최고위원이 되시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계속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대표가 누군가가 되시고 누가 되시든 간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자칫 여론 때문에 움츠러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시더라도 정말로 뚜벅뚜벅 우리 개혁 과제들 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개혁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핫해서요. 당대표 후보님도 댓글로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아까 박주민 TV에서 네. 이게 댓글로 들어왔다 나가셨는데 댓글로 들어오신 박주민 TV 있었으니까 박주민 TV에 또 이제 당부의 말씀, 뭐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시니까 중립을 지키셔야 하죠. 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댓글에 네. 들어오셨으니까. 댓글에 말씀이죠. 오셨으니. 네, 오셨으니. 네, 박주민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그 소통을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아마 큰 힘이 되실 거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 새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살아나 주실래요?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멘트였습니다. 김용민 네,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내용들을 풍부하게 살찌워 주시고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또 전당대회의 국민적 관심과 전당대회 주자들의 국민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요렇게 하면 빨리. 김용민 되는 거예요. 뭐 하시나 했더니 의외로 이분이 TV 김용민 맞잖아요. 깜찍한 데가 있네. 던지기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정부일까요, 점? 네, 우리 김용민 의원님, 다음 방송 때는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니까 으라차차 이겨내시고 또 그 와중에도 국민을 위한 일에는 계속 신경을 이렇게 레이더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 열심히 해주세요. 늘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핸드폰이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어우,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분이셨구나. 아이고, 그렇게. TV 김용민. 아이고, 끊었네. 이제 끊었네. 네. 참 공교로운데요. 김용민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제가 연수원 그 동기잖아요. 동기입니다. 예. 제일 어, 고참. 아니요. 우리. 그렇지.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한 의원님이 잔, 예, 저보다 이제 연배는 위신데 뭐 50부 100부예요. 다 고만고만한 70년대 제가 중반생들인데요. 제가 제일 젊어 보일 것 같은데. 연수원 때도 치열한 고민을 하던 분들이셨습니다. 그 두 분이 내가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인권법학회를 했었고 인권법학회에
회장이었어요. 회장이었구나. 회장이었는데 정말 귀찮은 일 많이 시키셨어요. 인권법학회 구성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준비하는데요. 당대의 화제가 될 만한 개혁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가장 핫한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그런 섭외의 역을 우리가 알아서 원래 개인기로 일 많이 시키기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개인기를 발휘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기 고해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연수원 생활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개혁 세상에 대한 반성문, 일기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정말 좀 귀찮다. 당대표 되면 의원들 일 엄청 시키겠네. 일 엄청 시킬 네. 것 같아요. 제가 귀찮다 보기엔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뭐 회의하고 매일매일 하면 법안 만들기 할 것 같은데. 감독자가. 근데 결국 되돌아보면은 그 연수원이라는 시간은 정말 법조인이라는 법을 도구로 또는 때로는 법을 무기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배움의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법조를 외우는 곳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치열한 고민의 시기여야 하거든요. 그 시기를 단련시켜준 선배가 바로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존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우리 EHJ님, 이재정 의원님은 너무 의젓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걸 전제로 한 지금 나름의 편들어 주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도 회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언제든 우리의 좌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이 바른 방향, 바른 좌표를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따끔한 회초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무리 못하겠다. 이재정 의원님 30대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좌표를 찾아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나가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재정은 30대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저희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 라이브 방송, 매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건이 되는 한 저희가 매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전반적인 이야기 말씀 나눴고요. 특히 이제 댓글과 관련된 소통이 없었던 어제에 대한 지적 때문에 오늘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읽어보려고. 저기 그래도 방송에 좀 집중하시고 본인 칭찬하는 댓글만 보시는 재주가 있어요. 예. 굉장히 취사 선택을 잘 하시는데 이제 나 못 살아. 저 얘기하던 거 까먹었어요. 마무리 방송인데.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 보다 주안점을 둬서 흘러가는 대로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개혁과제,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당내 혁신의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현근택 대변인 누가 젊어 보이는지. 방송에는 관심 없어. 이분. 저는 나이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설레게 노년을 기다립니다. 늙을 공부해서 제대로 잘 늙는 사람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30대다 하고 박수치고 그래도 그 말이 싫지는 않더라. 자, 이재정은 30대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저희가 소통에도 힘쓰고 또 저희가 끌고 가는 이 주제도 보다 보충을 해서 내일 우리 현근택 대변인도 가능하시면 함께 하시고요. 우리 또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오셔서 보다 풍부한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몇 시에 하게 되는지는 저희가 또 지금도 저희가 회기가 아직 시작 전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각자의 의정활동 굉장히 분주하게 돌리고 계시거든요. 일정을 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TV, 그리고 또 김남국 TV, 그리고 TV 김용민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소통의 방법을 조금 더 배웠습니다. 네, 이재정은 30대다. 끝.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각 의원실의 보좌진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감독님. 네. 경주희 씨 2호 같은 성씨더라고요. 파까지 알아봤어요. 나오셔야 되는 얘기다. 예, 우리 2호 PD님, 작가님,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